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이날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거의 1% 가까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지수 선물 시장도 장 초반부터 1% 넘는 상승을 기록한 채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었는데 결국은 장중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미국 시장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3대 지수는 상승 탄력을 줄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되는 데 그쳤고요. 자, 여기다가 이번 주엔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죠. 바로 소비자 물가 지표인 바로 CPI 지표입니다. 6월 10일에 이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워낙 요즘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CPI 지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 변동성을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도 미국 증시는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05% 강보합권에 그쳤고요. S&P 500 지수가 0.3%, 나스닥 지수도 장중 상승 탄력에 비해서 상당히 줄이면서 0.4% 정도의 상승 탄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날 좋은 뉴스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디디글로벌이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이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좀 유예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아마존이 주식 분할을 한 첫 번째 거래일이 바로 이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구글 이런 종목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은 이런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날 시장은 결국 상승 탄력을 줄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고요.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6월 6일 월요일 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장은 지난주 하락장에서 다시금 반등하려는 증시의 움직임에 지수들이 살짝 올라줬습니다. S&P 500은 12.78포인트 올라 0.3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 다우는 0.04% 소폭 상승하면서 올라줬는데요.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300포인트 넘게 상승하다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3% 넘게 올라주면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리는 베이징에서 코로나19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된 이후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월요일장에서 중국 본토 증시는 1%, 홍콩은 2% 넘게 올라줬습니다. 중국의 규제 당국이 거대 자동차 업체인 디디글로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기술 섹터에 대한 단속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그 결과 미국 상장된 ADR 기업인 디디글로벌은 3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 징동닷컴 그리고 핀두어두어도 각각 6% 넘게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 가동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공급망 문제 완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점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자들은 또 중앙은행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금리를 올려서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견고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계속 매파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어지고 있죠.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는 시장은 랠리를 믿고 싶어 하지만 연준이 영착륙을 이끌어내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 발표 예정인 5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가 4월 수치보다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표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을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에너지와 헬스케어 섹터 등이 약세를 보인 장이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2%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부터 20대 주식 분할에 들어간 아마존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23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 분할을 실행한 아마존은 주당 122.35달러로 설정됐습니다.
주당 $1,000 이하에서 세 자릿수로 거래되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인데요. 2%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월요일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줬던 하루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선런, 선파워, 인페이즈 에너지와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트위터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위터의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측에서 이른바 가짜 계정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트위터 인수 보류에 대해 언급한 이후로 1.64% 하락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제 관련 연구 결과 발표 이후 상승했고요. 닥터페퍼의 주가는 이달 말 S&P 500 지수에 추가될 거라는 소식에 5%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중국의 거대 자동차 업체 디디글로벌이 급등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들 중에 하나였죠. 중국의 규제 당국이 디디글로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디디글로벌의 주가 3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월 원유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배럴당 $120를 돌파한 것인데요.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생산량 목표가 높이는 합의에 지난주에 이뤄졌지만요. 이들 중 상당수가 생산량을 늘릴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WTI는 배럴당 약 $121에 거래되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0.3% 정도 하락한 배럴당 $118.5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해 압박을 받은 건데요. 때문에 현재 금 가격 온스당 $1,841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네 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 안 끝났다. 반가운 키워드는 아니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날의 미국 증시가 사실은 좀 순항을 하다가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맞아요. 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을 해서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5월 18일 이후로 처음으로 3%를 다시 한번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인이 미국 증시의 스팀이 다소 좀 꺼진 그런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국채가 추가 하락, 그러니까 금리 추가 상승에 배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블룸버그 기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따르면요, 레버리지 펀드의 이 5월 말에 10년물 미국 국채에 대한 포지션이 순매도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이는 근데 2021년 1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3%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중요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좀 일컬어지는데요. 하지만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5월 CPI가 4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ECB가 긴축 노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헤지 펀드들이 국채 추가 상승에 배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TD증권의 금리 스트래티지스트는 연준이 9월 달에는 긴축을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번 주에 찬물이 더 끼얹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수많은 이제 기술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국채 금리 상승이 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자, 헤지 펀드들은 이렇게 국채 가격의 추가 하락,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을 점치고 있다면 다른 주요 기관들은 어떨까요? 네, 이 헤지 펀드들이 순매도 포지션으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전환했다라는 데이터 외에도 최근에 2020년 10월 이후에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숏 포지션을 최대로 확대했다라는 그런 블룸버그 기사가 지난 5월 말에도 전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전통적인 자산 운용사들은 이 국채에 대한 최악의 매도세가 좀 일단락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둘 간에 좀 시각차가 존재를 하는데요. JP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인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양사는 최근에 잇따라서 채권 시장이 금리 인상을 이미 다 반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의 하락도 이제는 일단락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또 보험사들 그리고 또 뮤추얼 펀드 등도 미국 국채에 대해서 오히려 롱 포지션을 지난 2020년 4월 이후에 최대로 확대했다는 또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헤지 펀드사들과 자산 운용사들 간의 시각이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될지 좀 월가에서도 예상하기 좀 힘든 상태다. 워낙 엇갈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또 특성상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굉장히 쫓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이제 뭐 나중에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하락 쪽에 더욱더 무게를 둔다. 좀 더 먹을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본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WWDC라고 연례 개발자 회의를 일컫는 말인데요. 애플은 1년에 2차례 굉장히 큰 행사가 있죠. 항상 가을에 한 번씩 신작 아이폰을 공개하는 행사가 있고 6월 중순쯤,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항상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자, 이날도 이게 열렸었는데 이번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차세대 반도체 칩인 M2였었는데요. 이것은 전작 M1 칩보다 25%나 더 많은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5나노 공정으로 제조되며 M1에 비해서 최대 18% 더 빠른 8코어 CPU와 또 35% 정도 더 빠른 GPU를 탑재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다른 회사에 10코어 PC용 칩에 비교해서 동일한 전력에서 거의 성능이 2배를 제공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크게 띄었던 점이 바로 애플판 BNPL 서비스인 애플페이 레이터를 공개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할부를 이용하면 대부분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미국에서는 할부 형태의 결제를 이용하려면 못해도 약 19% 정도의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때문에 수수료나 이자가 없는 BNPL을 미국에서 MZ세대들이 매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애플은 이날 애플페이를 이용한다면 언제 어디서 결제하든 BNPL을 이용할 수 있으며 6주 이상에 걸쳐서 4회 이상으로 나눠서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수수료는 없고요. 애플의 이번 발표 때문에 BNPL 서비스만을 위해서 창업했던 어펌의 주가는 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애플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애플 카플레이의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을 내놨습니다. 차량 공조 시스템을 비롯해서 더 다양한 차량 정보를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속도라든지 RPM이라든지 잔여 기름 양 정도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외에도 새로운 운영체제인 iOS 16 그리고 애플워치 운영체제인 OS 9도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은 미국 상장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이고 또 3대 지수에 모두 포함된 기업이다 보니까 애플이 살아나게 되면 또 미국 증시가 살아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 측면에서도 애플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애플 물론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에 대한 최근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이슈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각이 다소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도 그렇고 미국 IT 기업들에 대해서 낙관론을 좀 견지를 하고 있는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아시아에서의 공급망 차질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애플에 어떤 메이저한 수혜를 갖다 줄 것이다라고 콜을 내린 바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복수의 기관들이 앱스토어에 대한 성장성, 이 서비스 매출에 대한 의구심을 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가 5월에 앱스토어 성장이 둔화됐다. YOY 기준으로 4%밖에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당분기의 서비스 매출 역시도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도 4월에 9% 성장을 했었는데 그것 대비해서 더욱더 부진했었다. 근데 비교 대상이 쉬웠다. 그러니까 전년에 5월 달에 성적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더 성장이 가속화되는 그런 지표를 기대를 했었는데 정반대 지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락다운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이 또 부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공급망 차질 이슈도 있겠고 그리고 소비 둔화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의 모멘텀이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앱스토어 서비스 매출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좀 애플 자체에 대한 시각도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터널의 끝이라는 그래도 반가운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키워드를 2개를 선정을 했는데 하나는 아직 끝이 상반돼요. 않았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좀 끝이 보인다. 이런 좀 뉘앙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에 대한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걸까? 이런 기대감을 좀 상승시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글로벌에 대한 조사가 이제 종료될 것이다라는 그런 설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중국 규제 당국이 지난 1년여간 디디 추싱을 비롯해서 화물 운송계의 우버라고 불리는 만방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또 구직 플랫폼 칸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 대상으로 국가안보 관련한 조사를 펼쳐왔다. 하지만 이 조사를 마쳤고 그리고 규제 또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번 주에 이들 업체에 대한 신규 회원 모집 금지령도 해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특히 이제 디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앱도 사용이 다시 한번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디디글로벌의 주가가 장중한 때 70% 가깝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중국의 IT 기업 전반도 미국 증시에서 상승세를 이날 띄었습니다. 사실 디디글로벌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잖아요. 네. 물론 홍콩 시장에 다시 상장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디디글로벌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런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술 기업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규제 리스크의 기업이 알리바바였습니다. 자, 이런 주가 하락의 끝을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떨까요? 이날도 이제 알리바바 주가도 한 6% 정도 급등을 했어요. 분명히 디디 등에 대해서 이제 규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자신들도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움직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의 최근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호실적을 발표한 덕에 5월 26일에 15% 가깝게 급등한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포함해서 물론 좀 등락은 있었지만은 실적 발표 이전과 대비해서 약간 20% 정도 상승한 그래도 좀 바닥에서는 올라온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실적에 대한 평가가 유독 또 긍정적이었냐 좀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락다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경기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결국은 긍정적인 주가 반응 그리고 긍정적인 또 기관들의 반응을 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도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국내 물류가 회복되고 있다는 또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그래도 좀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트루이스트라는 기관에서 최근에 이 알리바바에 대한 목표 주가를 180에서 132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다가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145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온라인 쇼핑의 어떤 둔화 흐름을 비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지금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비 경기가 풀리면 온라인 쇼핑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감 쪽으로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뭐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소식들이 좀 더 나아준다면 알리바바도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반전의 계기를 맞은 건 맞는데 투자 심리까지 온전히 회복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이제 월가의 이 대중적인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까지 봤으니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콜라 독립 815라는 거 혹시 팀장님 기억나세요? 뭐 기억나죠. 그때 기억나시죠? 유독 뭐 신토부리 이런 게 뭐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콜라도 뭐 우리 것을 마셔야 된다. 마셔야 된다. 맞아요. 그런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거 기억나면 아재일 텐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자, 사실 근데 이 키워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또 다른 유행을 했던 음료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 음료의 이름이 바로 닥터페퍼인데 사실 이 닥터페퍼가 이번에 S&P 500 지수 정기 변경의 편입 종목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이번에 편입 편출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탄산음료로 유명한 이 캐리그 닥터페퍼와 또 전력용 반도체에 특화된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가 편입되기로 결정이 됐고요. 반대로 편출된 종목을 보니까 언더아머가 이번에 편출됩니다. 또 IPG 포토닉스가 편출됐고요.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6월 21일 화요일부터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6월 20일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21일부터 이 변경된 상태로 지수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자, 이 외에 편출된 종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 의료 전자기록 관리 업체인 서너입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기보다는 오라클이 최근 인수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인수 작업이 조만간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서너는 이제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오라클의 자회사로 편입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수에서 편출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자, 서너 대신 부동산 리츠 기업인 비치 프로퍼티가 지수에 편입되는데 저도 비치 프로퍼티는 그렇게 익숙하게 들었던 기업은 아닌데요. 한번 조사해 보니까 카지노를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 리츠 기업입니다. 미국 전역에 28개의 카지노와 리조트 그리고 4개의 골프장을 갖고 있는 리츠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시저스 팰리스 호텔과 또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안 그래도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카지노와 호텔도 살아나고 있는데 이곳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리츠가 때마침 편입이 된 겁니다. 자, 저는 이 편입된 종목들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궁금했던 게 닥터페퍼 그리고 온세미컨덕터더라고요. 자,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투자 의견을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네, 두 기업에 대해서는 컨셉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좀 저희가 접근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닥터페퍼 같은 경우에는 이 필수제의 어떤 방어적인 매력, 이 소비가 그래도 필수제에 대해서는 살아있을 거다.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걸만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웰스파고에서 최근에도 필수제 업종이 아웃퍼폼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저성장 국면에서의 필수제 업종의 아웃퍼폼은 일정 기간 지속이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용 반도체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난 1년간의 주가가 70% 이상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좀 힘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 그래도 지금도 투자 심리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와 함께 반도체 섹터의 탑픽으로 꼽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들의 이제 탑픽 이 제시 기준은 엔드마켓에서 지출이나 콘텐츠가 성장을 좀 우월하게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부 섹터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클라우드라든지 AI 그리고 하이엔드 산업용 전기차 첨단 주행 지원과 관련한 칩 업체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탑픽이 엔비디아고 그리고 온세미컨덕터다라고 또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의견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